Can I drive? No. Can I drink? No. Can I have sex? No. Can I cash the checks? Yes! 모든 유대인은 다 부자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부자가 많을까?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라.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스튜디오에서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네요. 저는 그 국제 뉴스를 자주 보거든요. 왜냐하면 경제가 사실 국제 이슈랑 연관되어 있는 점이 되게 많아요. 뭐 유가, 환율, 뭐 주가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 같은 것도 또 국제 이슈랑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 최근에 국제 이슈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큰 뉴스였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소식이었죠. 근데 저는 그 뉴스 보면서 좀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보게 됐는데요. 하버드 학생들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모든 폭력의 책임이 이스라엘에 있다, 이렇게 비난하는 성명을 냈었거든요. 근데 얼마 뒤에 일부 학생들이 이 성명에 자기 서명을 올렸던 거를 철회한다는 뉴스가 또 전해졌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버드를 비롯한 아이비리그 학생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월스트리트에 되게 많은데 월스트리트 취업문이 막힐까봐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월스트리트에 유대계 거물, 유대계 자본의 영향력이 엄청나거든요. 실제로 한 거물급 헤지펀드 회장이 SNS에 그 성명에 이름 올린 학생들 명단 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 학생들 명단 구해서 고용을 안 할 거다라는 뉘앙스의 글을 올리기도 했고, 또 혹은 반대로 뭐 약간 어느 쪽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좀 유도를 한다든지, 유대계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상식처럼 이야기되곤 하는데, 정말 유대인들이 돈이 많은 건지, 어떻게 유대인들은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코노미에서는 그 얘기를 정리해봤습니다. 유대인은 부자가 많다. 유대인 일가 중에는 무조건 변호사나 의사가 있다. 또 뭐 아이비리그에도 유대인 학생들이 많다. 이런 고정관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영화나 아니면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런 걸 소재로 한 뭐 조크들도 자주 나오더라고요. 모든 유대인이 다 잘 사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긴 한 게요. 2020년 퓨 리서치 이거에 따르면 연간 가계소득이 20만 달러가 넘는다라고 하는 유대인이 한 23%? 그러니까 4명 중 1명은 연간 가계소득이 20만 달러가 넘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인 전체 평균으로 보면 이 비율이 6%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유대인 중에 고소득층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반대로 연소득이 3만 달러가 안 된다라고 하는 비율은 유대인 같은 경우는 10%밖에 안 되는데 미국인 평균은 26%.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저소득층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게 통계로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의 어떤 경제, 산업 발전사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 이름 중에도 유대계가 정말 많습니다. 이를테면 월스트리트를 대표하는 어떤 대형 투자은행 중에 골드만삭스가 있잖아요. 골드만이라는 사람이랑 삭스라는 사람이 공동 창업한, 근데 이 사람들도 유대인. 그리고 또 리먼 브라더스, 리먼 형제들도 1840년대에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주해온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역대 연준 의장 중에서도 유대인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재무부 장관을 지내고 있는 제닛 옐런도 그렇고, 앨런 그린스펀, 폴 볼커, 현대 경제사에 자주 등장하는 역대 의장들도 유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가 싹트고 발전하는 과정에 유대인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옮겨가는 대로 금융의 중심지가 옮겨갔다고도 하거든요. 근데 저도 확인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기는 한 게,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또 영국으로, 그리고 영국에서 또 19세기, 20세기가 되면서 미국 월스트리트로 금융의 중심지가 옮겨간 것도 유대인들이 옮겨간 것과 약간 궤를 같이 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1602년에 세워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최초의 주식회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네덜란드에 처음 생겼고, 증권거래소도 네덜란드에서 처음 생겼고, 그리고 해외 투자를 막 하려니까 대규모 자본이 필요해서 신용대출 같은 것들이 네덜란드에 생기기도 했고, 근데 이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유대계 자본 투자로 만들어진 회사예요. 1492년에 스페인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었는데 무슬림 왕조가
멸망을 하고 기독교 통치 국가가 되면서 유대인들이 스페인 밖으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모여 살게 된 곳이 네덜란드였다고 해요. 당시 네덜란드의 주요 산업이 청어잡이 산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어를 잡는데 이걸 팔려면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니까 염장을 해서 팔았겠죠. 근데 이 염장을 할 때 필요한 소금, 독일산 암염이었는데 네덜란드에 새로 온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거 우리가 살던 스페인에 훨씬 싸고 질 좋은 천일염이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천일염 유통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이게 장사가 잘 되니까 점점 확장을 해서요. 이 청어 잡을 때 배를 타잖아요. 조선업, 나아가서 해운업, 더 나아가서 무역업 이런 식으로 점점 유대인들의 사업이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네덜란드도 마찬가지로 무역 중심지로 성장을 하고요. 이렇게 돈을 벌어서 동인도 회사 투자까지 이뤄진 거죠. 근데 그러다가 또 17세기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요. 네덜란드의 통치자가 부인과 같이 공동 국왕이 되어서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유대인 자본가들, 유대인 금융가들이 영국으로 왕을 따라서 같이 넘어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영국에서도 이제 금융이라는 것들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게 됐죠. 그런데 또 19세기, 20세기가 되면서 반유대주의에 아주 질려버린 유대인들이 또 그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미국으로 또 많이 넘어갑니다. 뉴욕이라는 이름도 원래 뉴 암스테르담이었던 것도 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또 유대인 부자, 유대인 자본주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가문이 하나 있죠. 로스차일드. 로스차일드는 유럽 역사상 가장 큰 금융 재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의 금융 자본주의가 자리 잡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가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배후가 있다. 배후 중에 하나가 로스차일드 가문이다. 라는 어떤 음모론의 중심에서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음모론이 또 나오는 이유가 지금은 굉장히 철저히 비밀주의로 활동을 하거든요. 뭐 은행 간판도 안 내걸고 상장도 안 하고 재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직계 가족들끼리만 이렇게 전달이 되고 이런 비밀주의가 있다 보니까 과거에 굉장히 대단했고 영향력이 엄청났던 가문인데 이거 너무 비밀스럽게 움직여.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면서 좀 음모론을 부추기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시작은 18세기 독일이에요. 독일에 있던 유대계 소년 마이어가 부자가 되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고물상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돈을 더 벌고 벌다가 이제 왕의 재정관리인까지 되고 그 왕의 재정관리를 위해서 아들들을 유럽 주요 도시들에 다 이렇게 파견을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제 금융 네트워크가 있는 금융 그룹이 된 거죠. 로스차일드 일가가 돈을 크게 벌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로 정보력을 꼽기도 해요. 가장 유명한 일화는 워털루 전쟁 때 채권 투자로 대박을 쳤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일 유명한 버전은 이겁니다. 정보를 국가보다도 빨리 알았던 게 로스차일드 가문이다 보니까 워털루 전쟁에서 영국이 승전했다라는 소식도 영국 정부보다 먼저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보를 캐치하고 이제 증권거래소로 간 거죠. 근데 전쟁이 끝나면 영국 채권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별일이 없으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먼저 매집을 하기 시작하면 다 따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이어의 셋째 아들 네이선이 영국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네이선이 증권거래소에 가서 모르는 척하고 영국 채권을 막 팔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뭐야? 저 집이 원래 정보를 빨리 알잖아. 근데 파는 거 보니까 영국이 졌구나 하고 장이 막 난리가 나고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하고 그제서야 네이선이 풀어둔 다른 로스차일드 사람들이 뒤에서 국채를 마구마구 사들이는 거고 다음날 이제 승전 소식이 뒤늦게 전해지자 국채 가격은 급등을 했고 로스차일드 가문은 대박이 났다라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서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이게 사실일 리가 없다. 진실은 다를 것이다. 라는 또 다른 썰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뭐 이렇게 극적인 것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당시에 로스차일드 가문은 전쟁이 아주 길어질 거라고 내다보고 전쟁이 나면 금값이 오르니까 금을 대량 매수를 했었다. 근데 생각보다 전쟁이 빨리 끝날 기미가 보이니까 쪽박을 찰 상황이 되어서 그거를 만회하려고 승부수를 띄운 게 영국 국채에 투자를 한 것이었다. 근데 이게 성공을 한 거였고 그래서 덕분에 이제 부자가 됐다. 그러니까 페이크로 막 파는 척을 하고 막 이랬던 거는 약간 좀 과장된 이야기 같다라는 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차일드가 영국 국채의 62%를 갖게 됐고 뭐 영국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가 된 거죠. 로스차일드 일가의 국채 대박 스토리가 또 소문이 나면서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막 국공채 발행할 때 막 로스차일드 일가한테 맡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국채도 국제 시장이란 게 이렇게 생겨나게 됐다고 하고요. 또 전 세계에 있는 금광을 막 사들여서 금도 또 로스차일드가 엄청나게 갖게 되죠. 그래서 영국이 근본이제를 채택하고 뭐 세계적으로 근본이제가 자리 잡게 된 것도 이 시작점은 로스차일드에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대의 경제가 발전하고 금융이란 게 꽃을 피우고 하는 과정에 로스차일드가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식으로 국제금융계의 거물이 된 로스차일드 가문은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국하는데 어떤 자금줄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의 80% 이상이 에드몽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이 구입을 해준 땅이라고 해요. 그리고 1917년에 1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던 영국이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영국이 위임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로스차일드의 지원을 받기로 했겠죠.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제 마쿠에서 영국 총리에게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팔레스타인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내고 이걸 영국 총리가 실제로 뭐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어요. 1917년에. 근데 문제는 영국이 이때 전쟁에서 너무 다급하다 보니까 이미 아랍권이랑 1915년에 약속을 해둔 게 있었거든요. 전쟁이 끝나면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보장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2년 뒤에 또 로스차일드 가문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건국을 지지하게 된 이게 모든 지금 이 사태의 시작점이라고 영국이 원흉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로스차일드가 엮여 있다. 이런 가문이다.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부자가 많을까 궁금하긴 하거든요. 금융교육법 이런 것도 또 뭐 책으로 막 나오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녀를 가르칩니다 뭐 이런 것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이방인에 한해서는 대부업을 허용을 하는 종교이기도 했습니다. 금융업 자체를 뭐 죄악시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없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전 세계로 퍼져서 살지만 지역마다 공동체가 있고 그 공동체가 또 납비들끼리 종교적인 어떤 의문이 생겼을 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런 의견을 나누고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 편지 안에 다른 정보도 같이 가는 거죠. 이쪽에서 구할 수 있는 물건이 뭔지 시세는 어떤지 이런 정보가 같이 오가고 그걸 받은 납비는 또 공동체에서 그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 정보를 공유해 주다 보니까 어느 지역을 가든지 시장에 갔을 때 그런 정보들을 알고 있는 건 유대인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상인으로서도 성공을 하게 되고 환전 같은 금융업에서도 또 성공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특히 문맹률이 굉장히 낮은 종교이기도 했어요. 뭐 어디를 가서 말씀으로 이제 종교적인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유대인 남자들은 다 글을 익혀야 한다가 이제 강제가 되었기 때문에 문맹률이 굉장히 낮아서 금융을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그 자질 중에 하나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예전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집중했던 산업이 농업, 농사잖아요. 근데 땅을 갖지 못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내 몸이 이동을 하게 되더라도 같이 부를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됐고 가장 적합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법 지식이라든지 의학 지식이라든지 금융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 머리에서 갖고 있으면 혹시 이 나라에서 쫓겨가게 되더라도 그 같은 전문직은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의 부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특히 이런 전문직에 집중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점들이 유대인들을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들로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닌가 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여러 세계의 사건 사고의 흑막이다. 모든 유대인은 다 부자다. 이런 편견들은 걸러서 생각을 해야겠지만 아무튼 유대인들이 금융을 통해서 큰 부를 축적을 했고 또 그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을 또 행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듣동나 이코노미에서는 이렇게 유대인을 따라서 금융의 역사를 약간 유대인 사이드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조금 이렇게 말랑한 좀 역사 이야기로 스토리로 풀어봤는데 다음엔 다시 숫자를 잔뜩 들고 오겠습니다. 화수목 아침 7시 듣동나가 습관이 됩니다.